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특검법을 포함해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입법 독주란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 이번엔 예산 독주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실제 행안위 소관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산 심의가 국회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식으로 없애라는 건 아닐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이 여러 가지를 대비하는 듯한데요. 먼저 장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합니다. 지난 9일 서울 도심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경찰은 민노총 조합원 11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언급 없이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80년대 폭력을 유발하는 폭력 경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위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려고 대기하고. 그러면서 강경 진압의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까지 예고했습니다. 집회 방해와 캠퍼스 진입을 지령한 대세 불감 경찰 수뇌부는 예산 삭감과 국민 징계에 처할 것이며. 실제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위 소관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동대 순찰 비용과 정보위 소관인 안보수사 관련 특활비 70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추가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으로 예정된 집회를 대비해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행안위 야3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경찰에 대한 폭력은 정치가 아닌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검찰 감사원에 이어 경찰 예산까지 깎겠다는 민주당. 예산 인심을 후하게 쓰는 곳도 있습니다. 현 정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는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사검사 40%가 결혼인데도 해외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합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예산 58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6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활비 부활전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 삭감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과 해병대원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특활비 1억 1,100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검찰과 달리 지출 내역 증빙 자료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전체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4억 5,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14명만 근무 중이지만 인건비 삭감 대신 해외 연수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까지 달렸습니다. 대법원 예산 역시 법관 복리후생비, 해외 연수비 등이 증액되며 정부 원안보다 183억 원 늘었습니다. 검찰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법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 거래 시도다. 민주당은 법원 관련 증액 예산은 변호사협회가 요구한 거라며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과잉 진압이라는 민주당과 민노총의 공세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법 행위를 막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위 대응 경찰이 100명도 넘게 다쳤다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된 민노총 시위대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시청역에서 숭례문 앞까지 세종대로 모든 차로를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했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9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차로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지원적수 자진해서 조개 차례 안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인도선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잡고 밀어붙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폭력 경찰 물러나라!
이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다쳤습니다. 민노총은 경찰이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도 경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법률상 절차를 다 준수했다며 과한 처분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의 규모를 줄여보자는 그런 술책이 아니었나. 시민들의 불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민노총 지도부가 불법 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양경수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폭행 혐의로 검찰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 공세에 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선 민의를 바꾸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했고요. 친윤, 친한 가리지 않고 선고 생중계를 촉구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전과 사범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거짓의 탈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낸 진 최고위원은 1심 선고일인 오는 금요일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판 생중계 촉구에 가세했고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닌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선 민의를 바꾸려고 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여권에서 대야 공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당 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당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친명 조직은 이 대표 무죄 서명 운동에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주장했고 무죄 촉구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유튜버의 편집 영상을 공유했는데 그냥 있는 대로 진짜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전체 30분 분량의 녹취에서 검찰이 위증교사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과 기초광역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이재명 무죄 촉구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검찰 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사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무죄 판결을 압박하며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우리 사법부가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온라인 무죄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겼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세 번째 장외 집회를 열고 무죄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후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후보군에 대해 인사검증을 하고 있고 국회 예산안이 처리되는 12월 중으로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에는 누가 장관으로 올지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 개각과 인적 쇄신 시기에 대해 쇄신 작업은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점까진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통상 중순 이후까지 여야 협상이 지연돼 온 상황을 감안하면 연말 연초 개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국회 예산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장관 임기가 2년이 넘은 장수부처 3곳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론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검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 출신으로 여당 대표를 지낸 배경이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현역 중진 의원의 입각 가능성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기용도 함께 거론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강모 선임 행정관 거취도 조만간 결정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후반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소득과 교육 불균형이란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격적으로 처리해오던 민주당이 느닷없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도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인데 최홍국 기자가 설명합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사흘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경선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또 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독점하는 법안에서 대법원장 등 정당과 무관한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을 흔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 수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대통령실 반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선거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연적 특검 법안은 언젠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오는 14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특검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번 주 금요일 15일로 예정돼 있죠. 이 대표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치부 권영석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검찰, 경찰, 법원 예산, 민주당이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검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활비의 경우 대부분 기밀 수사에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 수사 기밀을 노출하라는 얘기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특히 같은 논리대로면 공수처 역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요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공수처에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경우에는 불신을 자초했고 공수처는 특별히 문제가 드러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엔 보복성 삭감을, 법원엔 환심성 증액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자, 15일 선고되는 게 두 가지 재판 중에 한 가지인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네, 맞습니다. 하루 전날인 목요일에는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있고 금요일엔 이 대표의 두 가지 거짓말 의혹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데도 모른다고 했는지, 그리고 백현동 개발에 있어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의무입니다. 특히 이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이후에 이게 확정이 되면 피선거권, 의원직 박탈뿐 아니라 민주당의 400억대 선거 비용도 뱉어내야 합니다. 네, 법원 결정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보다는 다 25일이죠. 25일 있을 위증교사 재판 언급을 더 많이 하던데요. 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의 양형 기준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이 종종 나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재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증 관련 범죄는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드뭅니다. 무엇보다 영장 기각 당시 위증교사의 경우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400억대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의 부담이 크죠. 반면에 위증교사는 상대적으로는 덜하지 않겠냐, 이런 일부의 시각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 명목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게 법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다수의 이 지지자들이 모여서 법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원이 1차 때보다는 오히려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도 2만 명에서 15,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됐고, 민주당 주장으로도 30만에서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민주당 기대와 달리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건데,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일반 시민 또는 중도층도 야권의 정권 퇴진 주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무죄 주장까지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이 대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도층, 이런 분들의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모르겠는데요. 차분하게 법원 판단 한번 기다려 봐야겠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선관위가 고발한 지는 벌써 1년이 다 돼가고요. 검찰이 수사한 지는 일주일 만입니다. 유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죠.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6천여만 원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통로였던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이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역시 공천을 받기 위해 명 씨에게 총 2억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고령구수든 시의원이든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검찰은 명 씨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 씨 신병을 확보하면 언론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명 씨가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원시가 오늘 공식 부인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일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후원 기업들의 편의를 봐줬는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고 검찰은 판사 기피 신청을 내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고승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공판에서 정모 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성남지청으로 1일 직무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위법 소지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시정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하고 소송 지휘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정 검사 외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3명의 검사도 모두 퇴정했습니다. 성남FC 사건 재판부와 검찰은 검사들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두고 최근 대립해왔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 5조에 따라 다른 검찰청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판부는 같은 법 34조를 들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퇴정 명령을 받은 정 검사는 과거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공판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를 퇴정을 명령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퇴정 명령을 내린 판사는 검사 출신입니다. 성남FC 의혹 관련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출범했습니다.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지만 전공의단체는 물론
먼저 협의체를 제안했던 야당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과 의료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을 잡았습니다. 여야 의정 화이팅! 민주당과 전공의 등 주요 의사단체가 불참했지만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로 여야 의정 협의체란 이름 그대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에 성의 있는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2차례씩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비대위 체제로 바뀐 의사협회는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전공의와 논의하겠다며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용산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의협 비대위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13일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의협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느냐가 의정 갈등의 새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노인 돌봄도 갈수록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호스피스 병동 실태를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기타 반주에 맞춰 좋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직장암으로 한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2달째 입원 중인 89살 차영순 할머니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내 병은 이런 것만 알았지 몰랐는데 너무 좋아. 편안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 집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딸과 함께하는 산책길. 병원을 한 바퀴 도는 것뿐이지만 한결 답답함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안 추워서 바깥까지 나갔다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호전되면 퇴원해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기도 합니다. 아프지 않은 병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올 때보다 그러니까 잠깐 좀 쉰다 하고. 적극적인 항암 치료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해 말기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때문에 길게는 한 달까지 대기할 정도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 3일 안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운이 좋을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선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 전국의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은 10년 동안 600개 남짓 느는 데 그친 1,75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암 사망자 수는 8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21%만 한 달가량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외국은 어떨까요?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선 가정집 같은 주택 기반의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처럼 따뜻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여생을 보내는 건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어서 임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는 스웨덴 리딩 예시의 노인 쉼터형 주택입니다. 안락한 거실과 침실, 부엌과 발코니 등 여느 가정집과 다름없습니다. 3년 전 입소한 102세 마구누스 씨도 혼자 살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I take part in the gymnastic exercises 2 times a week and the yoga. I also take part in the different kinds of music events when they occur. 식사와 청소는 물론 사회복지사의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덕분에 여유롭게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안에 다양한 시설이 있어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There is easy access to restaurant, cafe, training, gym facility. You have social activities close by.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요양원.
아내와 사별한 94세 윌리엄 씨는 친구들과 지내는 생활에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Det er så fint. Jeg har fået mange venner og kammerater. Vi spiser sammen, og vi hygger sammen. Og det betyder meget. 노인들에게 평소 지내던 공간과 활동을 최대한 제공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생애 마지막 집이 되어주려는 겁니다. 반면 국내 가정형 호스피스 시설은 6년째 39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이렇게 해서 훔친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훔친 돈으로는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주차장 옆 인도를 배회합니다. 잠시 뒤 주차 차량의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자 남성이 차량 쪽으로 향합니다. 이후 10분쯤 뒤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량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4km 떨어진 한 야산에서 화염에 휩싸인 채 발견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하루 뒤 인근 농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차가 주차될 일이 없는데 근데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지? 생각했는데 뭔가 두들기는 소리인지. 경찰은 어제 오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검은 옷의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고급 차를 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훔친 돈은 고작 12만 원이었습니다. 어미 돈 어떻게 했냐, 로또 사고 뭐 했다 그래, 밥 사먹고 뭐 했니까 얘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피해자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집 구조가 궁금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났는데 피해 여성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불안과 우울 증세로 이달 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30대 남성 윤모 씨가 자신의 집에 2차례나 몰래 침입했던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입니다. 윤 씨는 피해 여성이 집에 드나들 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보고 외웠습니다. 윤 씨가 2번째로 침입했을 땐 집안에 가정용 CCTV, 홈캠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사흘 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해달라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사가 전한 주거 침입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술 먹고 실수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제 다른 집 구조가 궁금해서 저희 집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찰은 자수한 윤 씨를 입건했지만 A 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이사는 물론 개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거 침입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성범죄나 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기도 하고 주거침입 혐의에 국한되는 걸로 보이기에 일반적으로 벌금 500에서 800만 원 선고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피해자 집안의 지문 감식 등을 통해 A씨의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수천 대를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폰을 통해서 50억 원을 뜯어냈는데 경찰의 집중 단속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입구에 핸드폰이 담긴 택배 상자가 보입니다. 경찰이 방안을 급습해 국적을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여권 어디서 여권? 모두 대포폰을 밀반출한 중국 국적 보따리 상들입니다. 여기는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핸드폰을 중국으로 넘기는 장소예요, 여기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7년 동안 대포폰 3,400여 대를 중국에 밀반출했습니다. 국내 개통책이 대출 등을 미끼로 신용불량자들의 명의를 넘겨받아 대포폰을 개통하면 유통책이 이를 받아서 보따리상들을 통해 중국으로 직접 가져가게 했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하면 국제배송 비용을 아끼고 세관의 단속도 피할 수
국내 계통 휴대폰을 해외로 들고 가서 로밍 서비스를 통해서 010 번호를 생성했다는 점에서 좀 특이점이 있어요. 국내 번호가 뜨는 대포폰을 활용한 일당은 126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대포폰 반출 총책인 50대 남성 등 144명을 검거하고 중국 총책 등 10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돈 세탁한 18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촬영 소리가 안 나게 특수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은 물론 독서실, 카페 등에서 불법 촬영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학생부터 성인까지 280여 명에 달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카페 테이블에 앉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그 옆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옆에 있는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학원에서 일하는 이 30대 남성은 지난달까지 약 5년간 이렇게 몰카를 찍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용한 스마트폰은 해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불법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단자 쪽에 초소형 카메라가 붙어 있는 데다 촬영음도 나지 않아 몰래 촬영해도 상대방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 카메라를 하려면 어떻게 뭘 눌러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충전 단자 쪽에 있으려고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CCTV 등을 정밀 분석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학원생 17명의 치마 속을 141차례 촬영해 1,800여 개의 성착 침울을 만들었습니다. 또 카페와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 2,800여 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이번엔 제2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은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대신 제2금융권의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시중은행에서 1억 원 대출을 받으려다 갑자기 한도가 줄었다는 통보를 받은 40대 A씨. 할 수 없이 제2금융권인 캐피탈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금리 걱정이 큽니다. 제1금융권에서는 뭐 5에서 6%였는데 여기는 12%, 13%인데 그게 한 16%대라고 은행 이자로 보면 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정부의 DSR 규제로 주춤하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6조 6천억 원 늘어 다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 대출이 2조 7천억 원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새마을금고와 단위농협을 관장하는 농협중앙회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잔금 대출을 은행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저희도 난감하고 대출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정부 압박에 새마을금고는 당장 다음 주부터 잔금 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주를 앞둔 주민들은 정부가 실수요자에게까지 고금리를 강요하는 꼴이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6개월 전에 입주한 데들도 한 3.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1%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꼼짝없이 그냥 고금리로 받아야 되는구나. 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지는 답답한 심정이에요. 카드론처럼 급전 대출도 늘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자칫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에만 이 독특한 날 빼빼로데이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업계의 상술로 봐야 할지 지금부터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도 길거리에서 빼빼로가 많이 보이던데 빼빼로데이는 제과업체가 마케팅용으로 만든 게 맞습니까? 네, 일단 제조사 측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90년대 초반 영남 지역 여중생들이 날씬해지자는 의미로 11월 11일에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롯데 측이 이 기간 실적을 집계하다가 평상시보다 빼빼로 판매량이 증가한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롯데는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빼빼로데이 마케팅을 시작했고 저희가 찾아본 결과 신문 기사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빼빼로데이 언급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길쭉한 초코 과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던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막대 과자에 초코가 묻은 형태는 1966년 일본 에자키 글리코사가 포키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했습니다. 롯데 빼빼로가 나온 건 1983년입니다. 2015년에 글리코사가 미국 법원에 상표권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미 법원은 6년의 심리 끝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능성 디자인은 상표권이 따로 없다면서 롯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상품 외형은 일본에서 시작됐지만 1이라는 숫자에 막대 과자를 연관시켜서 기념일로 만든 건 우리가 먼저입니다. 일본에서는 1999년이 되어서야 포키데이라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과자 형태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원조는 아닌 건데 어쨌든 빼빼로데이가 생긴 지 30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열기는 식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빼빼로 매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한 해 매출의 55%가 빼빼로데이 시즌인 9월에서 11월에 팔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빼빼로 수출도 급증하는 모양새인데 올해는 수출량이 국내 판매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K-아이돌과 K-문화에 대한 관심이 간식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나의 수출 상품으로 해외에 많이 팔린다는 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 문화의 하나로 소개하기에는 국내에서도 상술이란 비판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빼빼로는 특정 기업 상품인데 마치 꼭 챙겨야 하는 것처럼 기념일 마케팅이 시작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같은 날인 농업의 날을 기념해 가래떡을 먹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운동도 계속돼 왔는데요. 빼빼로데이가 성공한 이후 유통업계에서는 데이 문화가 산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본질이 퇴색한 채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피로도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빼빼로데이 같은 경우는 기업의 그런 상술에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나 공동체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K컬처의 본질은 아니다. 네, 해외에서도 우리 문화로 소개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즐겁게 보내고 또 정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지만 기업이 이를 지나치게 악용한다면 소비자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 1200km에 나토군을 주둔시키는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휴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양국 간 공방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집뼈대만 앙상합니다. 러시아 드론 140여 대가 공격에 나섰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Затихающий звук этого мопеда и все, сюда уже контак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этот дом. Ну а меня это так взрывной волной на полу нашла. 러시아는 드론 공격에 먼저 나선 건 우크라이나라며 우크라이나 드론 80여 대를 모스크바 등 6곳에서 격추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집권 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는데 푸틴은 미국의 변화가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He doesn't want to look as if he's kind of on pins and needles, waiting for the other president.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측은 현재 1200km에 달하는 양국 국경 비무장지대에 나토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휴전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언급했던 종전안과 비슷합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첫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측은 두 사람의 통화는 없었다며 거짓된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군이 전쟁터에서 우리말로 암호를 주고받는 무선통신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포착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임박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파병 북한군의 집단 항복을 설득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무선으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돼지, 나 박덕수리 감독. 이거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갔다. 기다리라.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이 현지 시간 9일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통신 내용으로 북한 억양이 비교적 또렷이 들립니다. 이어진 통신에선 사자나 물개와 같은 암호도 등장합니다. 사자들, 나 물개, 수신. 물개나, 나 물개, 수신.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병력 총 5만 명을 소집했는데 그중 북한군은 장갑차 지원 없이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을 겨냥한 대규모 선전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 출신 탈북민들은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를 찾아 한국어 선전물 100여 종을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어로 그 친구들을 유도할 때만이 북로 군사적 이 동맹을 우리가 깨고 더 이상의 이 사정을 막을 수 있다. 선전물엔 구체적인 탈출 방법을 담은 서한과 육성 호소문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의 경계부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사전 정찰합니다. 경계 시간대와 병력 배치, 자연 장애물, 탈출 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탈북민들은 심리전 필요성을 담은 공개 서한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쉽에 우리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리 배터리 업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운과 함께 불꽃을 내뿜으며 이륙하는 스타쉽. 시험비행을 마치고선 이리저리 역추진을 거듭하며 발사대로 돌아와 로봇팔에 정확하게 안깁니다. 2026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스타쉽에 내년부터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됩니다. 지금까진 자체 생산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발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긴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주선의 표면 온도는 태양의 절반인 섭씨 300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우주선용 배터리는 극한의 환경을 버틸 내구성을 갖춰야 합니다. 소음, 진동 그런 게 필요하고 태양을 볼 때는 뜨겁고 남 볼 때는 굉장히 차가워지고 견뎌야 온도 범위나 이게 차이가 크죠.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지름 21mm, 길이 70mm의 원통형 배터리로 우주선에 맞게 개조돼 선내 전력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간 원통형 제품은 EV 스타트업 위주로 공급해 왔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유수의 OEM 고객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인 캐즘과 중국산 공세라는 이중고를 맞은 배터리 업체들이 로봇과 선박, 드론 택시를 넘어 우주선까지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며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올해 공연 분야 티켓 판매액이 벌써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가왕 조용필과 나훈아 등 대형 가수의 공연들이 남아있어서 공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자그마치 정규 20집 앨범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가왕 조용필.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규모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은퇴를 예고한 영원한 오빠 나훈아 역시 진행 중인 전국 투어의 마지막으로 내년 1월 서울 은퇴식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가수들의 연이은 컴백과 공연은 올해 공연 시장 상승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올 여름 국내 여가수 최초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입성한 아이유는 이틀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해냈고 데이식스 등 아이돌 그룹들의 단독 공연도 연이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뮤지컬 분야도 스테디셀러인 시카고를 비롯해 영웅과 지킬 앤 하이드까지 명품 뮤지컬들이 잇따라 관객을 만나면서 상승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증명하듯 올해 공연 분야 티켓 판매액은 이미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 3분기 티켓 판매액은 약 3,795억 원으로 상반기 수치와 합쳐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대형 공연들이 남아있는 만큼 지난해의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어지는 거장들의 무대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K리그 일부 승격과 강등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승강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전통의 명가 전북이 강등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FC 안양의 승격, 또 생존왕으로 불렸던 인천의 강등은 확정됐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대전에 돌아온 일본인 선수 마사가 6분 만에 골망을 흔들고 곧이어 안토니 쐐기골까지 넣습니다. 인천은 제로소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K리그의 생존왕, 인천의 창단 이후 첫 강등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씩 남겨둔 가운데 전북과 대구가 강등권에 있습니다. 최종 11위는 2부 리그 2위인 충남 아산과 12팀은 2부 리그에서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올라온 팀과 피말리는 승강전을 펼칩니다. K리그와 컵대회 최다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명가 전북이 강등된다면 지난 시즌 수원 삼성의 강등 이상의 충격입니다. 전북은 시즌 초반 5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김두현 임시감독 체제로 팀을 개편했지만 리그 최다 실점들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등 싸움 중인 대구를 꺾었지만 아직 한숨을 돌리지 못합니다. 2부 리그에선 FC 안양이 일찌감치 우승하며 창단 11년 만에 일부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는 좀 좀비처럼 계속 일어나고 일부에 남고 싶습니다. 2부의 아산과 이랜드, 전남과 부산은 승격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시즌 막판까지 축구 팬들은 손에 땀을 줍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바다 밑에 신비로운 무늬가 펼쳐졌습니다. 아름답고 정교하기가 예술 작품 같습니다. 예술가는 바로 수컷 보거입니다. 암컷을 꼬드기려고 일주일 꼬박 앞 지느러미를 흔들어 지름 2m 넘는 모래성을 빚어냅니다. 독을 품은 심통쟁이도 잔뜩 몸이 달면 예술 아니라 무언들 못할까요? 호주 바우어스의 수컷이 노리는 건 캠핑객의 음식이 아닙니다. 파란 빨대를 훔쳐갑니다. 파란 칫솔, 펜, 병뚜껑, 자동차 키, 푸른 지폐까지. 파란색 물건들을 물어다 보금자리를 장식합니다. 암컷이 찾아오자 하나씩 선물로 내밉니다. 꽃망울을 입에 물고 춤도 춥니다. 퇴짜 맞기를 거듭하다 겨우 짝짓기에 성공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암컷을 부리로 쪼아 쫓아냅니다. 새 집을 지어 새 짝을 부립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내년 예산을 240억 원 넘게 증액해줬습니다. 늘어난 정부 예산안에 더 얹어주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 예산은 600억 원 가까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모두 없앴습니다. 법무부 예산도 500억 원 가까이 쳐냈습니다. 법원과 검찰 예산 다루기가 왜 이렇게 판이 안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겸 법원 행정처장에게 했던 언사가 생각납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법원은 그 예산 받지 않겠다고 했죠.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국감 진행 태도 역시 법원과 검찰청이 사뭇 달랐습니다. 법원의 수건 사업이던 판사 임용 법조인 경력 단축도 한 달 만에 처리했습니다. 바로 앞 21대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법안입니다. 온갖 폭언과 욕설이 난무에도 지나치던 이재명 대표가 측근 의원의 이 발언에 즉각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법관님들께 사과드린다며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을 털갈이 하듯 표변한 모든 일들,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 나무새스럽습니다. 속담에 보고 한 마리에 물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먹을 땐 질에 물을 많이 마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11월 11일 앵커 칼럼 오늘, 독품은 보고의 구애였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들이 많겠고요. 큰 기온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과 전북의 공기질이 종일 좋지 못하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광주, 대구에서도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과 청주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수능일에도 큰 추위 없겠고요.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1일 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